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희망의 새해 신축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새해를 맞아서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이 더욱더 번창하시고 건승하시길 저 김진 기자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꼽힐 수 있겠죠. 오늘 아주 특별한 여론조사들 저희 돌직구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별빠르고 가장 재미있는 뉴스들로 여러분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소해해를 맞이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예쁘게 또 소 그림과 나비도 그리고 병아리도 그리는 모습들 동아일보에 실리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숨 쉬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 새해에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2021년 코로나 속 행복찾기 7계명 정신과 의사의 팁 Why me 대신에 Why not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찾아라. 제때 자고 밥 먹고 루틴을 지켜라. 가족과 부대끼는 시간 소중히 여겨라.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 스스로를 토닥여라. 여러 얼굴 중에 진짜 나에게 귀 기울여라. 행복도 연습해야 한다. 누리고 표현하라. 라는 7가지 정신과 의사들의 팁 중앙일보 싣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덕분에 새해에도 힘을 냅니다. 우리 의료진이 인사하는 장면인데 온몸을 다 방호복으로 감쌌고 페이스 마스크 때문에 눈만 내놓고 있는 우리 의료진 주먹으로 치면서 눈빛으로 인사하는 것 의료진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도 이렇게 눈빛으로만 인사했던 지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1년 코로나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청와대가 개각을 했죠. 정무영 대신 관리형 유영민을 발탁했다. 5년차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을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굉장히 오래 정책실장을 했는데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유임을 했다라는 건데 사람이 없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새해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해주셨던 든든한 분들입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새해에도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정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리죠. 첫 번째는 하얀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서울시장 재보선, 부산시장 재보선, 굵직한 정치 이벤트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요? 잠시 후에 새해 맞이 특집 여론조사 결과들 차례차례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희망. 많은 분들이 희망을 꿈꾸는 새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민심. 저희들이 준비한 여론조사. 과연 국민들의 민심, 천심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 새해 첫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쏠리는 눈. 오늘 신축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내용으로 저희 돌직구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초유의 관심사, 과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서울시장을 가져가느냐일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서 여론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양자대결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실시되는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양자대결 결과. 박영선 후보 38.4%, 안철수 후보 44.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대결 결과고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38.4 대 44.6, 기타와 모름은 17%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보를 바꿔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대 나경원 후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42.1%,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38%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바꿨을 때 가상 양자 대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중요한 선거 굵직굵직하게 많이 치러봤잖아요. 일단 양자대결 결과 나왔는데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대결이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강력한 대진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웃었군요. 글쎄,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누구 웃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만큼 양자 대결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 이런 자체가 지금까지 어쨌든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선거에서 고전을 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양자 대결 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박영선 아직 장관은 후보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이제 박영선 장관 못지않게 또 우상 의원이라든지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나올 테고,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사실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테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했던 다른 많은 후보들과의 국민의 후보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 외곽에 있는 또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양쪽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박영선, 안철수 두 사람의 가상 대결 결과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선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박영선,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결과로 예측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목이죠. 안철수 대표가 사실 여러 차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에 나왔을 때 사실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어떻게 내년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마지막 정치적 승부를 던졌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새해 첫날 여론조사 결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본인으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민주당 후보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기대를 줬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야권의 분위기나 지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현재 야권 후보로서 끌어올린 힘 자체가 결국은 국민의힘 출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야권 지지층이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일단 많은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대표 입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보를 바꿔서 실시했을 때의 또 하나의 양자 대결 결과는 바로 박영선 후보 대 나경원 후보입니다. 42.1%, 38%. 물론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앞선 안철수 대 박영선의 결과와는 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했었던 경험이 있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박영선, 나경원, 나경원, 박영선 이 두 분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 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의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 답변이 17%고 지금 이 두 번째의 경우는 20%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3% 차이 자체의 행바에 따라서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큰 틀에서의 아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좀 어드밴티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설문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범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들이 큰 고민 없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당을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9.5%,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6.7% 정도 되거든요. 12%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렇게 야권 후보의 대표 주자들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 문제는 각 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에서도 추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에 뛰어드느냐의 변수, 또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나경원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이 얼마나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진짜 나올 것이냐, 또 실제 후보가 될 사람이 과연 나온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1월 후반 정도 되면 실제적인 여론조사의 윤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양자 대결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받고 있는 과연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 후보는 앞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였고요. 이건 각 후보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4.2%,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17.5%, 나경원 전 의원이 14.5%, 박주민 의원 5.8%, 우상호 의원 4.8%, 조은희 청장 4.4%, 금태섭 전 의원 3.1%에 각각의 어떤 지지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온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예. 자, 이 결과 지금 띄워놓고 몇 가지 좀 특징들이 보이는데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죠. 저 앞에 보이는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 이렇게 보이게 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서울시장에 과거에 출마했거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나섰던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격돌을 했고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일화에 나섰던 게 박영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쭉 흐름을 보게 됐을 경우는 한 번쯤 서울시장에 출마했거나 나름대로의 인지도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감은 모른 무응답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택지는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에 안철수의 모습을 시민들은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2006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오세훈 전 시장의 모습을 좀 그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은 2021년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2021년의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1월 1일 신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제 신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구정을 세지 않습니까? 구정을 세고 나서 진짜 새해가 밝았을 때의 여론조사는 나오는 인물들과 구도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야, 이거 약간 좀 묘한, 왜냐면 야당 지도부로서 묘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말고
마치 뭐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4월 보궐선거가 정권의 명운을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 자칫 무너지게 되면 10년 서울시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그 구멍이 뚫리게 되는 뚝이 무너지게 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직행으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텐데 단순히 보여지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됐을 경우에 박영선 장관으로 단순히 내보냈을 때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지지들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가만히 여기에 넋놓고 그렇게 가는구나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오늘자로 D-96일 가능한 모든 상상력과 수단과 생각들을 동원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도 모든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00%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길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지지도나 여론조사 수치는 현재 상황에서의 상황일 뿐 앞으로 나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야당 국민의힘에서 누구? 굉장히 공개할 수 많은 없습니까? 분들이 계시니까요.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가 곧 국민들 앞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아직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6이 남았으니까 언제 나오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올해 신춘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밝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이고 여기에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이름은 안 말해주는군요. 구정 때 되면 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가상 양자 대결을 봤다면 가상 3자 대결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서울시장 가상 3자 대결,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오차범위 아니에요. 박영선 30.3, 나경원 19.2, 안철수 29.4의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후보를 좀 바꿔볼게요. 가상 3자 대결.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됐고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거죠. 나경원 19.1, 19.4, 31.7 이런 결과가 예측된다라고 가상 3자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는 제일 처음에 봤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마치 박영선 장관이 지지율이 다른 두 후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오차범위 내에서. 야권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지지가 상당히 좀 상승세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여론조사 보면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가상 2명 양자 대결,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치고 나가는 형국이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전에는 한때는 비호감도에서 황교안 전 대표 다음에 2위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저런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 관련도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가 해가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더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코로나의 앞으로 어떤 향배에 따라서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상당히 좀 오락가락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떻게 잘 커버를 하면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 여론조사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권 단일화가 돼야 안철수 후보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후보든 웃을 수 있다라는 결론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먼저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가장 최우선적으로 당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동의하고 계시고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이제 찾아야만 되는데요. 저는 후보를 정하는 그 시기가 야권만 먼저 빨리 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비전과 정책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대표는 야권 단일화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특정 후보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사실 단일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아니,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 그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네. 얘기지. 특정인이 밖에서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 단일화를 해달라 하는 여기에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힘을 합치고 단일화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되겠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홍보본부장과 상실장 하셨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봤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많이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는 돼야 한다. 근데 가로 열고 내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전혀 그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외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선거 정치를 시작했을 때 멘토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본인에게 서울시장 나왔으라 할 때 본인이 나가지 않았고 또 혹은 당을 만들어야 했을 때 당을 만들지 않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말은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과 단일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안철수의 생각이 없다. 아니, 입장이 그러니까 없다. 단일화하자는 그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실제 단일화가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복잡한 있구나. 과정이 있는 거죠. 당내 여론도 부분이 있고 룰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단일화의 과정도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각 당에서 금태섭 안철수 합하고 뭐 말하자면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후보 합치하고 양자가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모두가 열어놓고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과연 안철수 믿고 후보 단일화 갔다가 마지막에 이 변수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뒷감성에 앉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후보로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민주당을 이길 만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그럼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대표만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냐 이런 당내의 당원들의 어떤 요구나 요청도 없잖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는 일단 서울시장 공약으로 앞서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안철수 대표에게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도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 비용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가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국회반장, 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지만 국회반장 오래 했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공공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변이 코로나 발생국은 전면 입국 금지하겠다. 9시 영업 제한 없애고 3, 40% 운영하겠다 등등의 뭐 다양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단일화, 야권 단일화라는 명칭은 하나지만 야권 단일화의 하부 개념은 상당합니다. 그 하부 개념을 구분짓는 방법은 어떻게 단일화하는 결국 단일화의 방법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예컨대 쉽게 생각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독자 후보를 내고 당 밖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 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경선 무대에서 한 명의 후보를 추대하는 방법 등등 있잖아요. 오랜 국회반장 경력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단일화 방법이 가장 유력하고 가장 현실성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방법을 얘기하기엔 참 어렵죠.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등등의 후보들이 1차 단일화를 해서 그 후보들 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 경선 결승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모두가 들어와서 모두가 열린 경선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단일화라는 게 후보의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가 지지층의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때보다 후보의 필요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단일화를 한쪽에서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후보의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지지층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야권 쪽에서는 일단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차례 큰 선거를 모두 완패를 했죠. 그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대선까지 연대했을 때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지층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될지보다는 그 압력 때문이라도 단일화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저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후보들 간에 아마 기싸움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안철수 대표 약간 밀어내는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기싸움이 이루어질 테지만 결국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열린 경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힘 모두가 현재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양자 대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였고요.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사뭇 다르죠? 과연 단일화를 두고서 성공적으로 단일화가 가능할지. 자, 이쯤에서 민주당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거 단일화 쉽지 않다. 안 될 거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단일화 국면의 대잡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랑 할 때요. 결국은 깽판 쳤었습니까?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열받았는지 저는 단일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저 안철수 대표의 특징은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묘한 그 속성이 있으세요. 자,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우상호 의원이 다소 이제 좀 격한 표현도 했습니다. 열받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소위 깽판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때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일화 하기로 했다가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게 누적돼 있다는 측면. 그런 것이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이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단일화 안 됐더라도 저는 저 표가, 3자 대결 표가 저는 뒤바뀐다고 봅니다. 가령 나경원 후보가 훨씬 많은 지지를, 예컨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지금 여론조사하고 안철수 이렇게 3자 대결의 지형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29.4가 아니라 한 19.4, 뭐 나경원 후보가 29.4나 30점이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로 나는 뒤집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역량이라고 하는 게 총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성향조사예요. 근데 마지막에 후보들이 당내 후보를 만들고 그때 단일화했을 때에는 말하자면 교육감 선거와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한 10일 전에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배 이상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이 그 깽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깽판이라기보다는 2012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캠프에서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생각만큼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아마 투표일이든가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미국으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의 실수가 안철수 대표 측의 실수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문제가 없었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 얘기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거의 모든 것들이 이슈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밥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당시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박빙의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엎어치기에 성공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 당시 아마 노회찬 후보가 갖고 있었던 작은 표의 차이가 만약에 단일화로 다 엮였더라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단일화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는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과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야 이거 무슨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볼 여지가 너무나 많고요. 코로나 국면과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선거를 만들게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크나큰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그 힘과 여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큰 힘의 흐름들이 모이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나서기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자 서울신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뭐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서울신문에 있었던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시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힘이 쏠려서 서울시의 정권, 서울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건 국민들이 과거에 늘 봤던 데서 마지못해 찍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그래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부터 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대로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국민의힘은 더 큰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좋은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보궐선거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김배현 박사가 말한 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건데 49.5%가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36.7%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대로라면,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개혁 완수 위에 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보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보는 분들의 응답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공약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이례적인 공약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의원이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 편향성이 극렬하다. 너무나도 큰 해악이다. 서울시의 재정을 지원받는 방송사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 뜻 엄중하게 묻겠다. 라고 서울시장 공약 중 하나로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금태섭 전 의원이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반대편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우상호 후보는요. 역시 김호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김호준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의 목표가 고작 김호준 퇴출이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라고 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는 성향은 드러내되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철학이 분명한 방송입니다. 끊임없이 고발당하고 제소당하지만 살아남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태섭 의원의 말한 방송은 전파는 공공재다. 이 말을 아마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공재가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김어준 씨가 진행한 뉴스 공장 자체가 과연 이게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건 전개이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잘못된 진행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공정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중립성을 어떻게 보면 유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가짜 뉴스 공장이다.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공공재예요. 그래서 어떤 진여 논리랄지 어떤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저는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방송이 사실은 공공재가 아닌 마치 사유재 아니면 진영의 어떤 논리랄지 이런 걸 전파하는 굉장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방송들이 저는 몇 개 있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방통위로서 어떠한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김어준의 어떤 뉴스 공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두 번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꿋꿋하게 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또 그 부분도 하나 또 의문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국민의 서울 시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일수록 더 공공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씨도 좀 굉장히 좀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운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TBS 프로그램 이 사회자는 라디오와 TV 동시 방영을 하면 출연료를 중복 수령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송인데요. 라디오 150만 원, TV 50만 원에서 하루 프로그램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배에서 4배나 많은 보수를 받고 있고요. 이거 서울 시민의 세금입니다.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주일이면 1000만 원이고 1년이면 5억이나 되는 돈인데. 네, 이번엔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삼국지. 오늘 새해 첫날 특별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김지혜 돌직구쇼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자리를 옮겨서 이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와 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평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가 24.6%, 이낙연 대표가 19.1%, 윤석열 검찰총장이 18.2%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세 명의 후보가 대통령 한 자리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뉴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했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것. 순간 사람 얼굴이 바뀌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25.1%, 이낙연 대표가 20.0%,
이재명 지사가 19.8%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이 뉴시스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3명의 후보가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오차 범위 내에서 사진 순서만 좀 바뀌고 세 분이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여론조사만 보면 야, 이거 3명 중에 1명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셋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제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4월 7일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은 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도 삼국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순위가 바뀝니다. 완전히 저희가 등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올라가고 또 한 명은 첫 번째, 세 번째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중간에서 20% 안팎의 어떻게 보면 안정적 지지를 받는 반면에 약간 플렉시블 하다고 할까요? 또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널뛰기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사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를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보를 한 적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야권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가 지금 거기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치 행보를 나섰을 때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 흥미로운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겠죠. 어떻게 보면 현 여권의 핵심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친문 성향이 있는 지지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이제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위에 올라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여당 그리고 친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목해볼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 결과가 아닙니다. 전체 후보들을 대상으로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중에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고 있는 3명만 잘라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를 원래 여론조사 데이터로 쫙 한번 들려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 이상 득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잘랐고 3% 미만은 잘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기까지 3명을 저희가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25.1, 이낙연 20.0, 이재명 19.8. 그 뒤로 누가 있냐면 안철수 4.4, 홍준표 4.2, 오세훈 3.5. 나머지는 3%의 득표율도 얻지 못해서 중략.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가지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위주로 분들이고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다. 앞서서 3명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몇 가지가 보이는데 어차피 대선은 당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으로 각 진영에서 추려질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 자, 이런 분들까지 다 합쳐졌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민주당의 경선에서 한 사람을 추려질 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변수들이 많아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 후보들을 보니까 이름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름 앞에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홍준표 후보는 동그라미 2개까지. 그거는 히읗은 동그라미 하나를 쳐야 되나요? 그렇군요. 동그라미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번 대선판에 길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앞서 우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야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49.5%, 여권이 돼야 된다는 게 36.7%인데 지금 이제 이 모습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국민의힘의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는 이낙연 이재명 지사조차도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후보가
떠오를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트렌드는 실제적으로 아마 정부의 레임덕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재인 정부가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의 영향을 또 받을 것이고요. 또 당내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받아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번 대선의 변수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 거냐 안 뛰어들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도 앞으로 아마 중요한 정세균 총리와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흥미로운 여론조사 한 대목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면이 잘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나오는 항목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 확보 혹은 부동산 정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잘한 거 없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8.2%. 대통령의 국정수행 중에 가장 잘한 거 없다가 28.2%. 감염병 대처 17.6%, 삶의 질 14.0%, 권력기관 개혁 11.9%, 기타 24.5%. 기타와 없다가 굉장히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데 김병민 위원님, 네.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 점에서 없다가 이렇게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아마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한번 뒤바꿀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평가 뭘 제일 잘했냐 물어보면 남북관계 개선이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 개선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있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듣게 되는 현재 상황이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한때는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가장 최고로 우선순위를 꼽았지만 지금 현재 백신 확보에 관한 실패라든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구치소에서조차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연일 회자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또 잡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지지율이 70%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잘했는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이었는데요. 권위의식 없이 정말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쫙 산모들 대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을 내가 왜 임명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백악관식 스타일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언제든지 국민이 원하면 국민 앞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많은 원성의 메시지는 불통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귀를 닫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각종 인사들에 대한 얘기나 최종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하겠다는 그 내용에서 국민들 반이 넘는 여론조사 등에서 거부감이 있었음에도 사인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이런 측면은 이제 남은 불과 몇 개월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인데 김상조 정책실장 끝끝내 유임하겠다는 모습 보면서 그런 기대감들 많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이 여론조사 많이 실체해봤잖아요. 네. 선거 나가봤으니까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점을 묻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보통 사람 심리라는 게 결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중에서 뭘 잘했는지를 아마 골라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보통의 통상 잘한 점을 물어봤을 텐데 이게 사실 좀 한겨레 신문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민망하다고 할까요? 없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사실은 좀 통상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문제기도 합니다만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제 한 1년이 채 남지 않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결국 레임덕이라는 게 이 불가피하게 문재인 정부에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늘 역대 어느 때나 그랬듯이 여권 내에서 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습보다는 차기 미래 권력 구도로 그 흐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없다가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다잡기 위한 노력을 그렇다면 뭐 레임덕이 어쩔 수 없는 수순에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딱 남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층이라도 붙들어 매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지지층을 우선으로 가다 보니 아마도 저런 결과들이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을 보고서 여론조사가 잘못 실시된 게 아닌가. 왜냐면 없다가 이렇게 크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평가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명의 대권 주자와 각주전을 펼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신년사 국민 14번 언급,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 국민의 검찰이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 우면하지 않는 것. 국민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핵심가치. 이 대목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는데 국가가 사회 혹은 집단의 이익을 내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시켜서 안 된다. 이게 어떤 딴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고. 구속을 했더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무의미한 항소하지 마라. 국가 법 집행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완전을 기하되 변호사 화상 접견 등 수용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등의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았잖아요. 이번 윤 총장의 신년사 어떻게 보십니까? 좀 두 가지 점을 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 검찰, 그러니까 좌우면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해바라기처럼 보고하는 검찰이 아니고 국민에게 어떤 편의, 국민의 불편함에 없도록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국민의 검찰, 그걸 14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본인 입장에는 그럴 거예요. 사실 추미애 갈등을 비롯해서 이제 조 전 장관 수사 이후에 거대한 범여권 그리고 정부와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일대 거대한 집단하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을 지켜준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나도 앞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검찰 자체에는 국민을 바라보고만 가야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국가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총장이나 장관의 신년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서 이걸 얼핏 보면 마치 범여권이나 현 정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핵심 가치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전체주의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저 어휘를 과연 누가 저렇게 만들어냈는지, 그건 윤석열 총장의 어떤 내심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문구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결집시키고 저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선별적인 어휘를 구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고른 그 한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서 개인 자유 권리 함부로 희생하지는 안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핵심 가치다. 이 문장이 검찰에 계셨던 분이 방금 검찰총장 신년사에서 잘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윤 총장이 김광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뭔가를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신년사에 집어넣었다라는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럼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 요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됐다라고 본인의 징계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신년사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누구를 들어라,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국면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본인이 내고 싶었다 이런 이제 의도를 읽힙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한 검찰 그리고 국민의 검찰 내정 자체도 공정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지난 장관의 수사 지휘권, 감찰권이 남용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굉장히 강조했죠. 윤 총장이. 근데 어쨌든 그 징계 과정 속에서 본인에 대한 방어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징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핵심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일관되게 1년 동안 어떤 그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감찰권을 남용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을 본인은 거꾸로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단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시면 안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핵심 가치다. 이 얘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 현재 민주화 세력들이라고 불렸던 현 정부의 주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법권 그리고 많은 이제 입법권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타협과 어떤 그 협의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 8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발언했었는데 그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검찰권을 어떻게 공정함을 되찾고 정치적 독립성을 되찾고 그럼으로부터 어떻게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려내느냐 이런 쪽에 본인의 어떤 신년사에 방점을 맞췄다는 게 굉장히 어쨌든 현 상황 속에서 현 시국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패널 개개인의 견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한편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게 될 박범계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오랄 게 없고요. 이곳 서울고검 청사에 저희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단 사무실을 이곳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질문도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을 이례적으로 서울 고검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것, 대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윤 총장 집무실 바로 맞은편이 되겠군요.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통상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은 이렇게 서울 고검에 위치했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자, 법심을 듣기 위해서 고검에,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있는 대검 바로 건너편에 신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저것 또한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수선한 법조계의 모습들을 좀 다독거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은 올해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의 임무에 집중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들을 저 안에 내세우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로 실제로 담당 어떤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매우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의혹은 3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 박범계 후보자가 가족에게 매가,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전 서구 아파트 대구 주택상가 경남 밀양의 건물 3주택자 논란에 지난해 8월 두 채를 처분 후에 대전 아파트만 남기고 1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매일경제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대전 서구 아파트, 대구주택 상가, 경남 밀양 건물 이 세 채 중에서 기존 박범계 후보자의 부인 주모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대구주택 상가가 지난해 8월 1일 오빠로 추정되는 A 씨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 매우 싼 가격에 매각이 됐다. 이 A 씨는 오빠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부인 주 씨와 경남 밀양 건물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각이 아니라 가족에게 싼 가격으로 급하게 명의를 바꿔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매일경제는 제기하고 있고요. 경남 밀양 건물은 지난해 8월 25일 조카 추정되는 같은 성씨의 B씨 24살, C씨 18살에게 증여를 했다. 빌딩 중개 전문 관계자. 아무래도 자녀한테 증여하면 재산 가액이 늘어나서 조카한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 측의 해명은 공동재산이라 형제끼리 명의 바꾸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정도만 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후보자, 지명자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앞으로 좀 약간 문제될 점은 지금 상가 건물을 넘기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세가 한 14억 되는데 한 7억 정도에 매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 금액 차이가 지금 현행 그 국세법에 의하면 국세 그 시스템에 의하면 3% 차이가 있다랄지, 한 3억 차이가 있다랄지, 아니면 그 시가와 상당 차이가 있으면 그건 그 반드시 증여세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신고했다고 그래서 추가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물론 시세 자체가 일반적으로 주택 상가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일단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이걸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되기 직전에 이걸 매도를 했다랄지 그런다고 한다면 또 이것도 꼼수가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문회에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또 다른 부분들, 이전에 본인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 그리고 본인이 관여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야당이 좀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범계 후보자가 판사 시절 5심 판사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던 사건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화두인데 99년 2월 전북 완주급 삼례읍 나라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지적장애 최모 씨 등 3명의 범인을 지목했고 각각 징역 3에서 6년 선고 후 만기 복역을 했습니다. 당시 1심 판사 배석 판사가 박범계 후보자였습니다. 세 사람 출소 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재심 청구됐고 2016년 11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재판부가 그리고 검찰 경찰이 엄한 사람을 잡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죠. 2017년 2월 박범계 후보자는 최 씨 등을 만나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 사건 명백한 오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사실 재심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졌고 그것이 사실 영화화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이제 배석 판사였죠. 사실 이제 주심 판사였다기보다는 배석 판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준영, 그러니까 재심을 했던 변호사도 사실 이제 배석 판사로서 그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이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2017년도에 지금 사심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그 사건 관련된 자들에게 직접 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재심 변호사의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저게 글쎄요, 청문회 쟁점이 되고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즉각 사과한 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저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치소 방역 참사. 아마 새해에도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나오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법무부와 정부 당국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수용시설인 동부구치소에 왜 그런 부실한 관리를 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구치소 126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923명,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968명입니다. 게다가 한 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남성 A씨가 확진 후 악화돼 병원 이송하다 구급차 대기 중에 숨졌습니다.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가 벌써 2명째. A씨의 부모는요, 확진된 사실도 몰랐다. 우리 아들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우리 아들이 사망했다고 통보받았다라고 황망한 심정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대신 이용구 법무차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아직까지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차관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 지금까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만 발생한 확진자가 923명입니다. 네. 현재 수용자들의 편지와 증언들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측이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닥다닥 강당에 몇 시간씩 두고 심지어 확진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방에 굉장히 좁게 배정을 하는 등등 어떤 증언들이 지금 나오면서 수용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죄를 지었지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용구 차관이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가 또 늦어도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과가 아닌 이용구 차관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존중하는 정부였고 또 사람과 그리고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사실상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이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화될 가능성 매우 높고 앞으로 법적 소송 절차 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서 매섭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재난, 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밖에서 나타났던 민간 재해나 사건, 사고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무한 책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코로나의 감염 속에서 이들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처음 최초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당시부터 그리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던 12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당시 법무부는 24시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모든 것들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커질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그리고 교정당국 이 내용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시시각각의 내용들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밝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대응들이 다 뒷북, 늑장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확진이 되고 나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으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누군가가 밖으로 외부에 출소하게 되면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커질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접촉이 돼 있던 수감자가 출소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통보가 늑장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금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구치소에 대한 전체적인 현안 점검하고 코로나 방지 대책들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촌각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의 책임 묻는 시간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스크를 이제서야 제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 육박한 상황, 34일 만에 첫 브리핑했고 장관은 아직까지 동부구치소에 동짜도 꺼내지 않고 있고 차관이 대리사과 마스크를 전원 1인당 주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니 이재명 기자, 법무부에서 예산 없어서 마스크 못 줬다면서요.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전 직원, 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브리핑을 했었었죠. 자료가 냈었는데 다시 이틀 만에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물론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장씩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뒤늦었죠. 근데 이제 1000명 가까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모든 이제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다 이제 번복을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정말로. 사실 교정시설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감염법이 확산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어떻게 보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와서야 이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보면 교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제 원인과 대책을 밝혔는데 원인을 얘기하면서도 수용자도 밀집해 있었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못 갖췄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 확산될 때 가장 먼저 수용시설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모든 국민이 다시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어떻게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살려달라는 손팻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낯선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34일 만에 사과한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런 방구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노동조합이 직무유기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 신년사를 했는데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관리 책임에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전례 없는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는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며 동부구치소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 아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동부구치소 사태 관련 총체적 관리 책임으로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추 장관의 신년사를 보면요. 전례 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참 그야말로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으로의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반쪽으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실제로 법무부가 갖고 있는 교정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교도관들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헤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심하게 해석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이 낸 글 중에는 법무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해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 중에서 좀 못난 국민들이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이건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검찰개혁에 앞장서다 보니까 정말 교도관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를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지난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잘못한 게 확진된 사람을 이송시킬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이송시키고 확진된 사람은 그 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도 없고 우선순위도 잘못되고 액션도 잘못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종이를 쓰고 호소했던 그 수감자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법무부가 그 수감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로 확진자 8명 수용. 살려주세요라는 이 종이를 흔들었던 이 수감자를 법무부가 처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시소물 파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당 수감자 방충망 파손 혐의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살려달라는 절규, 많은 국민들이 이 수용자, 수감자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안타까워했고,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왜 이 동부구치소를 이렇게까지 방치했느냐에 황당해하는 그 사진인데, 방충망 훼손 혐의로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법무부의 이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법무부가 이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굉장히 엄격하군요. 법 정신이 살아있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위법 행위가 있어요. 그 위법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면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가능성.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이 달려 있는데 교정당국이 하는 걸 보면 자기를 거치 마치 뭐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의 살인처럼. 그런 사람도 저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안에 동부구치소 소장이랄지 아니면 추미애 저 안에 들어있으면 자기들은 저렇게 안 하겠어요? 그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도소의 아까 특징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의 희망이 뭐냐면 나가서 한 30분 운동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못 해요. 안에 다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외부 접견을 한 번씩 하는 것이 또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가치 있는 거에 대한 폐쇄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건데, 접견 못 하죠. 변호인 만나는 것도 접견 제한하고, 일반인 접견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부터인가 전혀 접견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의료인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하는데, 방 안에 누구와 같이 있어요? 코로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돼도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된 동굴 같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창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안에 있었으면 저도 저런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는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처벌할 것인가를 지금 뭐 인원도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조사하고 감찰할 인원은 남아 도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자강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성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가 좌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 채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규정 위반은 누가 한 것입니까? 수영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정은경 첨장은 백신을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더나 백신 구매 계약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으로 2배로 물량이 늘어났으며 공급 시작 시기는 내년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하여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네, 새해 첫날을 맞아서 특별하게 꾸몄던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새해 첫 라방 2, 3할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뉴스, 발빠른 뉴스, 재미있고 편안한 뉴스, 다정다감한 뉴스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출연자님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감사한 의미를 담아서 새해 인사 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